네, 장 마감 10분 전에 시작하는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FOMC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장이 쉽사리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나올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좀 시장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제 옆이 허전하죠. 명행은 내일까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제가 혼자 진행하니까요. 좀 너그러이 양해롭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채팅창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예리한 질문들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두 전문가 분께 제가 대신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을 살짝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화면이 꺼졌는데요. 네.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한 10시, 11시 부근 하락했다가 다시 1시쯤 올라왔다가 또 하락합니다. 지금은 하락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 0.13% 하락 4,138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점점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0.4% 상승 935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양시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까지 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온 후에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님 그리고 SK증권의 이재규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댓글 보니까 네. 우리 본부장님이 저 많이 도와주셨다고 한거 다들 없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일단 방향성을 조금 좀 뒤로 밀어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총평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관점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의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견조했어요.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서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 전환,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네.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어쨌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알테오젠이 만약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현재 코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9%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렇게 좀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요. 시장이 방금 전에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약간 관망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매수를 해놓은 상태겠지만 내일 이제 FOMC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분석할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우리 시장 괜찮을 것 같거든요. 딱히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신용 잔고가 좀 올라온 부분 네. 외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BOJ가 있는데 그거 두 가지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하지만 엄청나게 우리나라 시장을 밑으로 끌어내릴까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 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망세가 좀 끼어 있지만 또 그리고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적이잖아요. 바이오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결국은 반도체의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의 일부 종목 다는 아니지만 ABL 말씀하셨는데 올릭스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 한미약품도 좀 올랐죠. 전체적으로 그런 그 바이오는 이제 아까 금리 인하도 기대지만은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아까 이전하고 하면 수급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걸 메우려는 노력. 어저께는 사실은 바이오에 약간
알테오젠 전로 이전하면은 그 효과가 에코프로비엠으로 갔었거든요. 맞아요. 에코프로비엠이 그 좋은 뉴스됐지만 그런 효과도 있어요. 알테오젠이 빠져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바이오하고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고 나머지 몇 가지 종목들은 개별 종목으로 움직였어요. 개별적인 이슈로 아주 큰 건 아니었고 나머지는 뭐 자동차건 자율이건 뭐 조선일건 방사는 조금 빠졌고요. 네. 그래서 약간 등락을 해가지고 어쨌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뚜껑을 열어보고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이 일치하는지 부합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바이오였다. 그리고 내일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겠다라고 시장 관전평을 주셨는데요. 닥터케이님이 재규님 바이오 하셨거든요. 아, 바이가 짧게 사는 거죠? 답변 주시면요. 매수죠. 저는 그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BL 바이오가 만약에 꺾였다면 네. 저는 어쨌든 제가 아무리 바이오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꺾이면 저는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좀 ABL 바이오가 버텨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여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비만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또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 나눴었던 ST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것도 맞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약가 인하 정책과 그리고 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신약들, 물질들에 대한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빅파마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플랫폼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뭐 연말이랑 연초까지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최근에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네. 2차 전지가 좀 더 좋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좀 봤더니 코스닥 3,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예, 3,000이요? 코스닥 3,000포인트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러 가지 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혜택을 주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급이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알테오젠이 옮겨가면서 에코프로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거고요.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라든지 그 아랫단에 있던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온다라면 제약 바이오 저는 지금도 바이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이 간혹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제가 ETF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약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코스피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SK하이닉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우리 조심하죠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온전하게 좀 올라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코스피도 괜찮고 코스닥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자금이 좀 더 시장 규모 자체가 덜 큰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대형주들 뭐 코스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코스닥도 좀 봐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수익률을 조금 빠르게 끌어올리고 싶다면 코스닥을 좀 봐보자라고 하셨는데 저 지금 코스닥 3,000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코스닥 3,000 맞죠? 네, 맞습니다. 오. 오늘 그 여당 쪽에서 네네. 코스닥 3,000 시동이라고 기사가 아. 나왔어요. 근데 제가 기사는 못 읽어봤어요. 못 네네네. 읽어봤는데 네. 그런 내용이 나왔고 이건 뭐 우리가 처음에 코스피 2,000이었을 때 2,500 이렇게 돼 있을 때 5,000, 6,000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이제 세게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뭐 3,000 간다라는 얘기도 저는 아니고요. 다만 네.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성장펀드 150조도 네.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모험 자본을 코스닥 쪽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면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왜 연기금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연기금이 지금 1,300조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에서 3% 정도 추가적으로 코스닥 쪽에 할애하고 있는 비중 자체를 늘리면 거기서도 2, 30조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여되면
성장주단에 대한 메리트,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로봇 쪽이죠. 네. 물론 많이 올라와서 지금부터 뭐 더 막 불을 뿜을 겁니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별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전 여전히 코스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이 차트 모양만 보셔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신고가가 몇 차례나 나왔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자리 잘 잡으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나오면 올라오겠죠.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장 붕붕님이 일단 1000부터 좀 가자라고 하셨고요. 루이 바오가 다 해치우고님께서는 코스닥 3000이면 코스피는 2만 가겠다라고도 하셨지만 암살자님은 정부가 그렇게 말했으면 진짜 3000 가겠네라고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우리 본부장님도 들어볼까요? 그거는 뭐 하고 좋죠. 네. 그냥 웃으시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3시 30분 지나가고 네. 있어서 땡땡땡 치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1분 전부터 계속 땡땡땡 치셨거든요. 일단 대가님께서 30초 전, 20초 전 발사해 주셨고요. 역시나 전효민님 오셨습니다. 땡땡땡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니님도 오셔서 땡땡땡 쳐주시고요. 무지개님도 클하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냉면님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57만 원 못 넘긴다고 요런 이야기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분들 오셨네요. 그냥 코스닥을 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많은 분들의 심리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화장품에 대해서 APR도 요즘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면서 시장을 한번 짚어볼게요. 시장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제 거에서는 현재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은 더 줄여내면서 0.21% 하락 4,135선에서 마감을 하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낙폭을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0.39% 상승 934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오늘은 개인하고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만이 샀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924억 원, 코스닥에서는 918억 원 사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주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변곡점을 앞두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사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시장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건 굉장히 좋죠. 네.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파생 만기예요. 곧 그렇기 때문에 그 파생 전에 수급의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해줬거든요. 네.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지금 4천억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런 상황이라는 게 저는 이제 환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나왔는데 당시에도 어느 정도 연속성이 좀 나오다가 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장 자체를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뚜렷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는 좀 새롭게 좀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좀 구조적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 MSCI 선진국 지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파이낸셜 타임즈 뭐 관련돼 가지고 FTSE라고 하는 또 다른 인덱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쪽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벌써 선진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MSC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 요 시스템 자체가 좀 폐쇄적이다라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선진국에 편입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기 좀 편하게끔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매력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온 거에는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ADR과 관련되어 있는 네. 모멘텀도 어느 정도 붙고 있는 것 같고요. 금산분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좀 더 높게 살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에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거의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이제 걱정되는 게 신용잔고가 많은 거. 근데 일전에 우리가 시장 한번 밀렸을 때 제가 이때도 굉장히 본의 아니게 겁을 들였는데 네. 코스피가 이 11월 24일경에 이 정도 밀려 내려왔을 때 제가 3,700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저 때 당시에 신용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다행히도. 네. 그래서 신용잔고가 저는 지금도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위험한 자리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일단 이게 가장 위험한 것 같진 않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FOMC 이후에 금리 그 경로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가 나올 텐데 그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OJ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너무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만 않는다면 생각보다는 타격이 덜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외국인들 수급도 네. 어쨌든 고점대라고 볼 수 있는 차트를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애매한데 현재 주가가 그래도 바닥 구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주가가 올라와 올라왔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의 의미를 본다면 일단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봤을 때 좀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또 내일이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을 과연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700원인가 들어왔죠? 네. 그게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근데 제가 봤더니 지금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하이닉스인데 무려 7,200억 원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거 네.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이거 빼면 나이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 조금 어. 의미를 좀 들기는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이닉스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괜찮으시면 네. 괜찮을까요? 예. 네, 당연하죠. 이젠 드렸던 것이 이런 거였죠. 여기 보시면 뭘까요? 네, 이거 어저께 본 거 다시 볼게요. 어제는 12월 9일, 오늘 12월 10일이지. 그러니까 12월 8일 종가 기준이 그것이 여태 최근에 지난 15일간 최고점이 57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어제 빠졌다가 오늘 올라갈 때 네. 57만 7천 원이 못 간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정확히 들으셔야 돼. 올라갈 수 있죠. 누가 사면은 왜 못 가? 60만 원도 가지. 가죠. 그 모멘텀이 된 이유는 좀 이따 드리고 그렇게 초과하면은 10일 내, 그러니까 10월 22, 12월 22일 내 되면은 투자 주의가 아니고 투자 경고로 바뀔 수가 있어요. 격상될 수 있다. 격상될 수 있다. 그럼 격상되면은 그저랑 뭐가 바뀌냐면은 제가 정확히 법이 아니고 이게 규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등이라 했으니까 신용융자를 매수하지 못해요. 그 순간부터. 예. 그럼 그 전까지 땡겨서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투자 경고 들어가기 전에 10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갖고 언제 땡길지 모르지만 오늘도 주가는 57만 7천 원 넘어갔으니까 뭐 오늘 땡길 수도 있고 오늘 규정할 수도 있고 며칠 뒤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10일 내로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12월 22일까지의 거래일. 그래서 이거 초과하면은 투자 경고로 격상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정확히 계산적으로 해서 그 우리 금융 그쪽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령 융자를 못하고 위탁 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투기성 자금이 팍 들어오는 게 추가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건데 어제 오늘 사이 오늘 제가 아침 안 나왔는데 저게 나왔죠. 바로 공시가 났잖아요. 검토한다고. 네. 검토 중이다고. 네, 공식적으로 쾅쾅 한 거죠. 물론 검토 중이라 하더라도 당장의 이펙트를 보게 할 때 그 자사주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자사주가 뭐 2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자사주는 사실 더 많은데 할당할 수 있는 게 2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시가총액이 한 500조 안 되니까 한 1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조가 미국에 상장되는 거 지금 당장에 많이 한다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10조라는 시장이 얼마만큼 의미 있는 그 마켓이냐라고 봤을 때 마켓 캡이냐 봤을 때 크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마이크론은 똑같은 400조니까 하이닉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더 하겠네. 규모를 더 확대해야지 ADR 상장한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당장에는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크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검토한다 했으니까 달라졌다. 리레이팅의 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저께까지 긴가민가 했으면 이게 긴가가 아니고 민가가 아니고 이렇게 확 간 거지. 그다음에 아까 그 손자 회사로서 하이닉스가 자기 자본을 50% 이하로만 투입해가지고도 뭔가 인베스트먼트 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네. 하면은 하이닉스에 대한 그 투자를 투자 경고 격상되고 나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끌어올리자라는 세력들이 만약에 여러분도 봐서 외국인이 붙었다 하면은 외국인은 좀 더 롱텀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땡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원 정도까지는 이하에서 살려면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이 네. 아주 중요한 아침에 제가 너무나 죄송한데 좋은 시기였다라고 보여지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57만 원 초반대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달라졌잖아요. 리레이팅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밀리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가는 탄탄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도 안 사고 이것만 샀잖아요. 그 다 빼면 한국에서 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 대해서 그 FOMC에 대한 거는 경계를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그런 뉴스가 없었으면은 우리 장은 한 0.8% 이상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0.5% 이상, 0.5%, 0.6% 정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딴 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감은 있다. 하이닉스는 특수하게 이 타이밍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오르지 않았어. 엔비디아는 안 올랐어. 네네. H200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건 좋은 얘기인데 또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 미국 쪽에서 H200 중국에서 여러 가지 시큐리티 안전 보안 해가지고 다 안 살 수도 있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또 가다가 주춤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이거니까 이거는 이 고유의 유니크한 내러티브로 간 거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합당성이 반 이상 있다. 그럼 일단은 투자 경고를 무시하고 한번 일단 땡겨놓자. 못 산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투자 경고하고 나서 나중에 한 20일 이후에 갑자기 60만 원, 60만 원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20일 이후에 사는 거 생각해갖고 미리 외국인이 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이제 아까 예. 전에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 매수해서 네. 좋았다 그랬는데 네. 저는 SK하이닉스에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린지 몰랐어요. 못 그래서 보셨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못 봐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SK하이닉스에만 몰려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은 또 올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은 저는 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DR이 그 해외 시장이 상장이 되면 특히 미국에 상장이 되는 거죠. ADR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면 마이크론과의 그런 괴리, 그 밸류에 대한 괴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로 이렇게 좀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램이라든지 내년에는 ESSD, 낸드 쪽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HBM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에 대한 부담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좋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만약에 ADR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하게 된다면은 네네. 이게 리레이팅 되기 때문에 네네. 60만 원 전에 사야 한다고 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짚어드리면서 저희 환율 얘기도 짧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1,470원대로 내려가긴 했는데 오늘도 거의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475원에 좀 다가서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백분 토론에서 고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중파에서 공중파에서. 근데 만약에 내일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이게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을까? 이게 FOMC를 딱 찍고 환율 고점 인식이 되면서 내려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말씀하실래? 네, 하셔도 돼요. 네, 저는 네.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현재 수준에서 환율의 변화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환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아시아 환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이 그 금리 인상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좀 내려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환율이 많이 내려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정도 환율 1,440원 이상? 네. 1,500원 이하?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는 수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 1,200원 이랬어요. 당시에는 1,300원까지 올라오면 정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1,450원 이상에서도 맞아요. 계속 네. 머물러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럴까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일본이 좀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이거 좀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채권 금리의 차이를 고려를 해보면 지금 엔화는 강세로 가야지 어떻게 보면 맞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계속해서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강세로 돌아서면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근데 그 강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부담은 돼요. 부담은 개인적으로 되는데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도 네. 변동성이 줄어들면 됩니다. 변동성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환해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면 되고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너무 튀지도 너무 빠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뉴스 봤더니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내년에는 환율이 내려간대요. 그 이유가, WGBI 편입이 된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내일 당장 안 내려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하나의 그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죠. 그 편입이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봄인가 미리 땡겨서 이펙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파지티브한데 어쨌든 아까 일본의 비해줘도 좋은데 저는 내일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미국의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잠깐 보시면은 그 미국의 기준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실세 금리가 국채 금리도 내려가겠죠. 근데 단기 국채 2년짜리는 내려왔어요. 지난해 언제냐? 우리가 네. 작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 10년물하고 30년물은 금리가 올랐어요. 올랐어요. 단기만 수렴했고 장기는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내일 금리 인하를 하고도 장기가 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밑으로 하향을 안 하면은 그러면 지금 생각되는 지금까지의 장기 금리가 왜 예외적으로 올랐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그 기준금리 내려가면 장기 금리가 결국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 따라간 적이 1998년 이후로 이번이 26년 만에 처음이에요. 오. 이유는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쨌든 있다는 거예요. 부채도 많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다. 그럼 경기 침체가 없으면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기존 쪽에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을 나쁘게 보라는 게 아니고 채권을 운영하는 채권 투자자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보다는 주가보다는 그런 좀 중립적으로 이게 장기 금리가 안 내려오는 게 신경이 쓰여 내일 금리나 해도 그 다음에 타당한 얘기가 없으면은 이걸 안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좋게 생각하면 낼 수 있어요. 이제는 금리는 아니 단기 포함해서 장기가 옛날처럼 이렇게 확 3% 2% 내려갈 수는 없어. 왜?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위기 이후로는 어떻게 됐죠?
막 자금을 풀어줘갖고 금리가 인위적으로 내려간 거지.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우리가 부양하지 전에는 금리가 사실은 약간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채권은 그렇게 안 봐요. 채권은 국채 늘어나지, 경기 침체 안 해도 인하 여력 없지, 인플레이션 우려 있지. 그래서 특히나 케빈 헤셋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네. 케빈 헤셋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금리나 더 할 수도 있다. 한 번에 50bp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서포트되면 한꺼번에 50bp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런 코멘트가 사실은 채권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반갑거나 아니면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 가보자. 니네가 얼마나 얘기하느냐, 무슨 생이냐. 금리가 내려오고 다음에도 계속 내릴 수 있다면 뻔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내일 나올 때 경기 전망할 때 충분히 낮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4.5 넘어 4.6까지 보고 그렇게 보는 포캐스트를 해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장기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면서 그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가 되겠지. 그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곁다리다. 그래서 내일은 장기물 국채가 내려가느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장기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가 요거를 포커스로 보면은 기준금리 내려가면 2년짜리 단기는 따라 내려가는데 장기는 안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스탠스나 그런 것이 말이 안 맞는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그게 마음속에 있고 증권 시장에서는 한 30%만 그런 가능성만 열어놨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아직 흔들리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네. 있어요.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지금 실제로 경제가 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체감상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과거에도 이제 금리 인하할 때 유동성이 좀 부족했으면 시장은 더 안 좋아졌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금리 인하가 맞는 키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2026년도에 몇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는지 우리가 올해 중순 정도 했을 때는 2026년도에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두 번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점도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이 좀 중요한데 일단 미국에서 자금이 풀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게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조금 이미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같지만 케빈 헤셋이 진짜 이제 내년에 된다면 만약에 내일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좀 멀리 본다면 내일 빠지면 조금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보시나요? 말한 것처럼 포캐스트가 그 미국의 에코노미 프로젝션, 미국의 서머리 오브 에코노미 프로젝션 SEP라고 그러는데 1년에 4번 FOMC 할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시장을 봅니다. GDP 포캐스트, 실업률 포캐스트, PC, 물가지수 포캐스트를 내놓거든요. 내일 그 데이터들이 나올 때 인플레가 2.4, 2.3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년 말에. 그다음에 실업률이 4.4가 아니고 4.6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찍어보니까 점도표가 사람들이 3.0까지 보고 있는데 그 이하까지 그 비스무리하게 낮추어지는 이게 데이터적으로 걔네들이래 그분들이 프로젝션하는 데이터들이 네. 부합하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가 추세적인 것이다라고 믿어 하는 생각이 들겠지.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금리 인하 자체의 액션만 갖고 볼 수는 없고 그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리즈너블 하면은 아마 내일 바로 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 보고 사느냐? 아마 10년물 국채가 의미 있게 지금 4.1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뭐 의미 있게 내려가면은 야차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뭐 장이 2, 3%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어떤지 그 데이터 포인트를 뭐 어떻게 프로젝션 할 것인지 모르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네. 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난번 FOMC에서 타이트닝을 양쪽 축소를 종료하겠다라고 해서 12월 들어오면서 축소를 했잖아요. 종료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양쪽 완화에 대해서도 전 언급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완전히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져 줘야지만 시장이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관망이자 경계이지만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양적 완화 QE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QE에 대해서도 어떤 코멘트가 있는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오늘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은 성장주를 사야 돼서 아. 코스닥이 또 좋아 보입니다. 역시 돌고 돌아 코스닥의 바이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관망이자 경계이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고 양적 완화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자라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거까지만 하나만 더 체크할 거예요. 내일 그리고 오라클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일 브로드콤 아닌가? 내일 오라클 아닌가요? 헷갈려. 브로드컴 아닌가요? 브로드컴인가요? 예. 요 오라클 브로드컴이 일단 브로드컴이 12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이고 사실 오라클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가지고 시장에서 왔는데 브로드콤 하자. 네. 브로드콤 내일 밤일까? 요 기업들도 사실 AI 버블론 네. 그 중심에 있는 네, 네,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더 우리 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네, 네. 뭔가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미 그 브로드컴은 구글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같이 또 오픈AI는 비슷하게 또 커스텀하고 하다 보니까 혼재돼 있어요.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브로드컴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올 때 우리 입장에서는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브로드컴이 얘기 나오는데 우리 오픈AI하고의 뭐 그 링크 네트워킹 칩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높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면은 시장을 뺏는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브로드컴은 주가가 버텨도 다른 주가들이 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주가들이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런 게 빠지면은 우리한테는 그다지 썩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브로드컴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좋다는 얘기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브로드컴이 브로드하게 시장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판단해 좋지. 브로드하게. 자기네 그 네. 스페시픽 기술이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브로드컴의 토마호크라는 스위칭 칩의 성능이 엄청 좋아서 앞으로 우리는 네트워크 쪽에서 의미 있게 데려가 이런 식으로만 강조하면은 그렇게 부각이 되면 뭐 그렇다고 투자가 돼 다 바보같이 그걸 믿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좀 그 정도까지는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제가 이걸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자료로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12월 10일 날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1일 날이 이제 브로드컴인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하루 넘기면 될 거예요. 네. 12월 11일 날 새벽에 오라클,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는 오라클이고 12일 날에는 브로드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지수 자체로 보면은 그냥 변동성을 크게 갖지 않고 그냥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는 개별 종목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황 먼저 짚고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시황을 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빠르게 말씀드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자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위에는 SK스퀘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SK가 있기 때문에 SK 입장에선 SK하이닉스가 손자 회사거든요. 근데 손자 회사 밑에 이제 증손 회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증손 회사를 만들 때 금산분리가 완화가 되면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금산분리라는 게 산업과 그리고 요 금융 쪽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금산분리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빡빡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금산분리 그 규제
안에 세부안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잘 나왔고요. 네. 뭐 ADR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받아줬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금리 인하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기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케빈 해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일 아마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변동성 나왔고, 제가 월요일이랑 수요일만 나오니까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뭐 전고체 이야기도 좀 했었거든요. 네.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주식 투자를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실까봐 제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플라스틱과 유리의 그런 장단점을 고려해 보시면 뭐 하단부에 나와 있죠. 열에 강해서 변형이 없고 표면이 매끄럽고 초미세 회로를 구현하기에 좋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도 인터포저를 대체할 수 있는 유리기판이 있고 플라스틱 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리기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 삼성전기도 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네. 어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 인터포저가 조금 더 기술력이 조금 더 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건 이제 뭐 본부장님께서 아시면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포저 쪽은 조금 더 쉽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냥 넣어봤어요. 3,000포인트. 아까 처음 와. 네, 요거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요즘에 코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코스닥이 구조적인 악순환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대형주 위주로 변동성 나왔고 금융사, 지주사 전부 다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하다라는 부분들, 자금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코스닥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전히. 근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전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우리 방송에 8월달, 9월달부터 처음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로봇 관련주 이야기했을 때 맞아요. 정말 욕이 많았거든요. 저런 걸 하라 그러냐 이렇게. 근데 이게 어쨌든 성장성을 좀 보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금이 좀만 들어와도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신용 잔고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긴 해요. 네. 파란색이 신용 잔고고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인데 예탁금은 많이 늘진 않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하지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얘기는 뭐 조금 이따가 할까요? 조금 이따가 네. 할까요? 네. 근데 지금 코스닥을 계속 강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또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했습니다. 뭐 세부 사항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되겠지만 무려 150조 원을 투자하는 어마어마한 펀드인데 사실 이게 정부가 깔아주는 약간 리딩방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을 정말 따라가야 하나. 왜냐면 이제 올라올 대로 올라온 뭐 반도체나 좀 많은 것들이 있고 이쪽은 만약에 더 간다고 하면은 이쪽이 더 수익률이 좋을까라고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왕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국민성장 펀드랑 네.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뭔가 하려면은 돈 자금이 중요하잖아요. 딴 얘기 좀 하면은 증권 시장에서 그 발행어음 시장, 그 다음에 IMA 계좌 해주는 거, 그래서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주가들이 올라갔던 그런 것도 포함해서 모험 자본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10% 20% 하지 말고 모험 자본을 투자해라. 그럼 모험 자본이 뭐냐? AI, 바이오 이런 거 포함해서 성장성 있는 쪽에 너네 새로운 사업 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가능성에서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미래에셋 벤처 펀드라고 그런 회사 종목이 있는데 오늘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저께도 많이 올라서 이 거의 만원 오늘 좀 빠졌네. 9,900원 만원 넘어서 갔었거든요. 제가 많이 들었을 때가 아마 7,000원 요 초반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거 봤을 때 주가는 반영이 됐어요. 주가가 반영됐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구체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팔 필요는 없죠. 근데 요거만 가지고 그러면 1000 스탁 1000 해봤자 7%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다고 치고 그 1000에서 1500 가는데 수월하게 갈 것이냐 하는 거는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속도에서는 코스피가 이번에 4,000까지 갔던 거 중에는 뭔지 아세요? 정부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이익이 너무 갑자기 올라서 전례 없는 게 올라서 그게 큰 힘이 됐어요. 근데 그런 큰 뭉태기가 코스닥에는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LG 엔솔이 네. 45만 원인데 그게 100만 원이 될 수 있느냐? 2배가 돼야지 1,2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른 건 덜 걸. 그래 1,500 되는 거니까 요런 어떤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대주고 이제 약간 그 모태 펀드라 해서 110억 대주고 나머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더 크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근데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며칠 전에 나왔던 이게 있어요.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국민 선장 150조가 이렇게 배분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야? 아니면 총 누가 분석한 거야? 그 대신증권사 한 게 있는데 네. 145조를 150조, 145조를 하면은 직접 정부가 투자하는 게 15조. 이게 마중물을 하는 그 모태 펀드 비슷한 거고. 그렇죠. 간접 투자는 이제 받아서 하는 거고 인프라 금융 융자가 있고 저리 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요 앞쪽에 요 40억이라고. 만약 이게 맞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임팩트를 되는 거는 시간을 두고 가는 거니까 파지티브하다고 보고 요렇게만 따지면은 로봇이 이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로봇은 내년에 CES가 있고 그 저게 뭐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만약에 세론드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바라보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안 들어갔으면은 요것 때문에 내일부터 들어가야 되겠다 이 판단을 이제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타이밍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민성장 펀드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끌어줄 기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성장 펀드에서 자금이 정부에서 생각보다 적게 집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라든지 개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는 그런 보증 같은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이 좀 작다라고 하더라도 활성화될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뭐 바쁘신 거 아니면 제가 요거 코스닥 활성화 대책 있어서 네. 좋아요. 요거 잠깐만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뭐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고 연기금 투자 비중이 지금 3%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코스닥 벤처 펀드의 매력도가 굉장히 낮다. 소득 공제 한도가 3천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늘려주고 연기금 투자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 구조의 개선 그리고 증권사 모험자본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뭐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이쪽이랑 그 IMA 사업을 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요 모험 자본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2027년도 8년도로 가면서 그 비중 자체를 넓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0조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연기금에서 한 30조 정도가 들어오면 규모가 꽤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네.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간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그래도 코스닥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이 YJ님께서 핵심은 뭐 살까 아닐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시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시장을 보면은 하락한 종목이 월등히 많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봐도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쭉쭉 내려가도 크게 오른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삼성 SDI 그리고 하이브 뭐 요 정도인 것 같고 코스닥을 보면은 뭐 역시나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쪽이 오른 것 같거든요.
아까 지금 강세 업종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면서 살짝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로봇 쪽과 바이오 쪽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통신주도 자금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습니다. 통신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약 네. 바이오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려도 될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간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네. ETF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뭐 바이오 ETF와 금리의 추이인데 둘이 반대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뭐 미국의 헬스케어 지수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 상반기 때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미국 아마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뭐 사실 새롭게 열리는 것들은 아닙니다. 매년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결과물들을 발표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좀 급해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해본 건데 네. 챗 GPT를 좀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제형 변경,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지금 이제 ABL 바이오가 오늘 그 삼성 SDI가 수주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2조짜리. 근데 ABL 바이오가 얼마 전에 기술 이전한 게 3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3조 기술 이전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기술을 이전을 할 때 그 상대방이 빅파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도 시총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요건 이제 그냥 자료실에 올려놓은 거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서 잠시 네네.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본부장님이 사실 올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올릭스를 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이거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도 네, 될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죠.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올라갔다 좀 약간 눌림목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본적으로 그 얘네 비슷한 그룹, 비슷한 회사를 인수한 게 노보노 디스크가 인수한 가격이 4조를 훨씬 넘어요. 4조. 근데 우리가 걔네보다 못하지가 않거든요. 마치 그 엔비디아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비교할 때 하이닉스가 훨씬 낫다 그러는데 밸류 차가 낮듯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좁혀지면은 3조 훨씬 넘어가면은 4조 3천 정도를 주고 걔네들 거 샀으니까 노보노 디스크가 얘네의 가치가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추론이 가능하죠. 그거를 언제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은 올해 한 5월 달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는 그러면 4조 꼭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가다가 이유 없이 금리 인하 안 한다, 천천히 한다면 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는 그 관계 없이 결국은 그 뭐 저기 내가 무슨 금리 인하하고 사실 전혀 관계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추측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종가에서 또 사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은 어렵지만 며칠 전에 그게 타이밍적으로 저도 기술적으로 가끔 보니까 좋은 입장에서 곱하기 했을 때 12만 원대 갔을 때 괜찮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멘트 드린 거고, 그게 마치 외국인하고 같이 이렇게 돼서 모양새가 좋게 일단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계십시오. 그 비슷한 회사를 4조 3천원에 산 적이 있다. 네.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게 나오면은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하고, 이게 siRNA라는 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Small Interference RNA라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이 막 발현되는 걸 단백질을 억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술에서 나름대로 독보적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적인 의심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에. 속도의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HYJ님께서 요즘 동묘 아재 촉이 대단하다고 그죠. 하셔서 한번 동묘 읽어드렸고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저도 이제 월요일에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어떤 말씀 드렸냐면, 리가켄바이오가 ADC 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항체 링커를 이용해서 페이로드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인투셀이라는 기업도 링커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상장된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도 A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에임드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던 게 왜 기억이 나냐면, 네. 이게 이제 사명이 오름 테라퓨틱스예요. 근데 여기
기업 상장 이름은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DAC라고 해서 ADC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아직 1조 원대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DA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름 테라퓨틱이 하고 있는 이 DA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용화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네. 모든 종목이 다 간다라는 관점은 이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웬만하면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좀 봐보시는 것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업종 가기 전에 아주 빠르게 시간이 별로 없네요.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폴로 스웨터를 가지고 왔거든요. 가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폴로 니트 스웨터를 최초로 79,000원에 들고 왔는데 여기에 폴로 포니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남녀 공용이라서 남성 4종, 여성 5종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컬러 아래 보시면은 되게 밝고 예쁜 컬러들도 있으니까 어두운 컬러, 밝은 컬러 취향에 맞으시는 걸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도 XS부터 X라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수입 정품이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일어나 볼게요. 저 본부장님 네네. 이거 어떤지 한 번만 네네.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모델이 워낙 아니, 출중하니까. 옷이. 아 그러니까 무던 옷이 참 좋은데 오늘은 색깔이 좀 조금 더 엘리건트한 것 같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거. 더 날씬해 보이게 만들고 아. 핏하게 보이는 거, 날씬하게 보이는 네. 사람들은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쁘다, 옷 자체가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APR도 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피부 관련해서 되게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많더라고요. 그만큼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요걸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스킨케어를 가지고 왔는데 무려 8종이나 나갑니다. 하지만 가격은 무려 3만 원대에 쓰실 수 있습니다. 풀 메디슨 크림 4개 그리고 세럼 4개 이렇게 8개가 나가는데요. 개당 4,975원 꼴이에요. 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했다고 하고요. 이게 특히나 좋은 게 겨울철에 고보습을 해주고 그리고 디톡스 탄력 주고 진정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 요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저기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알려달라고 하는데 사이즈 저는 입으신 거? 요거 주신 대로 입었는데 아 그래요? M을 입었어요. 저는. M? 네, 미드? 저는 M을 입었는데 네, 안에 미드 뭐 사이즈. 이렇게 티도 껴 입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하게 잘 맞는다. 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그래요. 제가 화면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2차 전지에 2차 전지요?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네. 일단 좋죠. 오늘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쉬어가긴 했지만 또 오늘 그 큰 수주 소식이 있었잖아요.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SDI에. 요게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2차 전지는 전기차다라는 공식이 깨지고 이제는 ESS 그리고 로봇까지도 맞아요. 바라보면서 조금 더 성장성을 크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거 제가 네. 지난 월요일에 준비한 건데 그때 말씀을 굉장히 짧게 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LG 엔솔이고 오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수주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전고체가 네. 2026년도 7년도 때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고체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상단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고 ESS가 여전히 전체 시장,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7조 8천억 그리고 8조 9천억 이렇게 2026년도부터 ESS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EV가
3조 5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ESS가 2026년도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는 매출이 더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차가 중요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본다면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실제로 부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생산할 수 있는 ESS 쪽에 대한 캐파를 늘려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 SDI 향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좋았는데 제가 이게 회사를 바꾸다 보니까 기업 네. 이름을 막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만 말씀드리자면 네.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전에 로봇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배터리가 로봇 쪽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투자 아이디어에 좀 반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 AI라는 가장 큰 트렌드가 하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트렌드가 뭐냐면 결국엔 트럼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음으로써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 게 지금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로봇도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2026년도에 제가 로봇 쪽에 대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 이야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로봇으로 넘어왔는데 요 두 분야가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의 로봇 그런 보급률이라든지 로봇 쪽이 미국보다 4배 정도 크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도 매력적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받게 되고요. 또 로봇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나중에 또 들어갈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장에서 로봇을 만들다가 계속해서 충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면 그 사용 시간이 5배 이상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고리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덩어리는 그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오늘 또 일본이랑 중국이랑 사이 좀 틀어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하시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거 연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단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좀 봐야 하고 그 중에 2차 전지 로봇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암살자님이 또 차전지 오늘 찬스 같던데 라는 말에 답변 한번 부탁드릴까요? 찬스? 네. 오늘 조금 내렸으니까 찬스 아닌가? 페이지 1페이지 네. 어저께 에코프로 BM 올라갔잖아요. 어저께 이 모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엑스만 이렇게 살짝 발췌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걸로 답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페이지 1페이지요. 1페이지. 제일 중요한가 봐요. 첫 번째 페이지에 넣어놨네요. 일단은 어저께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내년 2분기 때 헝가리 공장을 가동한다는 거예요. 네. 에코프로 BM이. 이 헝가리 공장의 가치가 포텐셜이 4조 정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 에코프로 BM이 한 17조, 18조 되죠? 네.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 중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유럽 생산 현지 거점화를 착수했다는 거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한 것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 했는데 보세요. 우리 재균님 잘 보시다시피 지금 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만 장 캐파가 있을 때 캐파가 헝가리 공장 포함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26, 7 넘어가고 8, 9, 10, 30년에 37만 장. 캐파가 늘어나고 가동률이 지금 한 50%가 안 되는데 40 몇 프로인데 이게 완전히 정상화 85%. 그러면 흑자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년에 1,300억, 그다음에 5천억. 1조. 그다음에 1조. 그 마진이 4%던데 이게 거의 10%. 헝가리 공장은 10% 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프리 캐시플로우,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5년치 거 그거를 이렇게 할인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22만 원. 그러니까 어려운 말 하지 말고 30년에 요 1조 1천억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30년 기준으로 PER이 20배 중반 정도 돼요.
30년, 5년 뒤에 PER 20배 중반 22만 원을 향해서 지금 18만 원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 회사가 올라갔던 우리 2차 전지가 올라갔던 거 아까 LG엔솔이나 SDI는 직접 커스터머한테 수주를 이주받은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갈 만했고 이건 안 올라갈 만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올라갔던 건 이겁니다. 알테오전에 어저께 에코프로비 올라온 알테오전에 코스피 이전하면서 빠진 효과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튬 가격이 잘 안 내려가잖아요.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데 왜 리튬 가격이 올랐을까요? CATL이라고 중국의 큰 회사 있죠. 네. 넘버원인데 얘네들이 8월 달에 리튬 광산 중에 한 개를 중단시켰어요. 중단을 하게 됐어요. 이게 허가가 연장이 안 돼서 허가 연장 안 된 게 중국 정부가 아까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유발하지 말고 허가를 좀 제거하고 지금까지 허가가 아직 안 났어요. 다시 그러니까 재개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재개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그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다 합쳐서 이 지금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20만 원 이상을 이제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LG엔솔이나 SDI나 전고체를 믿으면 SDI 좋지만 저는 LG엔솔이 그나마 가장 세이프하고 안전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또 로봇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벌써 시간이 4시 23분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가지고 오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저 오늘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본부장님? 아까 전에 ADR 얘기하면서 SK 하이닉스 ADR 얘기하면서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2.4%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작은 물량으로 마이크론과의 그 밸류에이션 갭을 채울 수 있는지라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나요? 근데 앞으로도 자사주를 더 많이 네. 사서 2.5%의 시장 10% 10조가 노출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조 정도, 30조, 50조. 우리 시가총액이 100조, 400조니까 한 40조 정도까지 하면은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 하이닉스로 인해서 반도체 네. 소부장까지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관계 없죠. 관계가 없나요? 관계 없죠. 뭐 관계 센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장비주나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해야죠. 그렇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저는 계속해서 코스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에서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대한 밸류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사 수혜는 실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 2분기 때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좀 안 좋았던 기업들도 꽤 많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보신다면 소부장 쪽도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규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어제 사실 조선하고 방사 좀 잘 갔는데 쉬어가는 그 모습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간 많이 눌렸기 때문에 요거 버리지 말고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반등이 지속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접근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나오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을 생각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내년 상반기를 보신다면 저는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죠. 결국에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왔었고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최근에 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눌림이 나온다면 다음 주에 바로 올라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 두 달 정도 보면은 저는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금이 여기저기 가다가 마지막으로 어디 쪽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전 그래도 조선과 방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하이브가 반등이 좀 나왔는데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자금이 끝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는 하이브 정도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업종 쪽에도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력이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의 한마디 짧게씩 듣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힘이 없으시대요, 본부장님. 사람을 할까요? 선택을 할까요? 어떤 거? 사람?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선택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사람이에요. 네, 오케이. 그럼 내일도 있으니까. 네. 페이지. 네, 이렇습니다.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빨리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얘기해야 되니까. 네. 네. 저기 친절한 사람이 있고 다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저 그건데- 다정한 사람. 네.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저도 다정한 사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이 누가 말장난하듯이 했더라고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친절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옷에 막 묻었잖아요. 아니 이빨에 저기 이 치아에 고춧가루 묻었어. 그러면 앵커님 그 여기 고춧가루 갔다 오셔야 되겠네라고 팍 지적해 주는 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다정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갖고 굳이 얘기 안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끔 다른 방식으로 직접 나서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게 먼저인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정하지 못해요. 그런 생각을 직설적이다.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직설적으로 어떤 힌트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방송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기운이 좀 빠진 거는 약간 어저께 뭐 그랬잖아요. 약간 몸살 기운 아니고 약간 이제 몸이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저 지금 목이 엄청 네, 아프거든요. 목은 아픈 건 아닌데 좀 그래서 감기에 걸린 거 좀 같아요. 그런 것 그래요? 같아서. 저는 좀 옆으로. 어제 우리 장우진 작가님 나오셨는데 감기 걸리셔서 그래요? 오셨거든요. 예. 이게 또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옆에 자극하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명예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도 같고. 일단 많은 분들께서 우리 동료 형님이 너무 차분하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얘기 드려봤고요. 빠르게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요즘에 매매를 아예 못하고 있거든요. 이직을 해서. 근데 지금 시장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체감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 종목이 많은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이제 FMC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12월 달에 대체적으로 1, 2주차보다는 3, 4주차 때부터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기대감, 연초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항상 지양하셔야 되지만 네. 지금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시장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꽉 붙잡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위즈덤 칼리지에 대한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는 순간 가격이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얼리버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많은 연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교보의 그 전자책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김정렬 본부장님 그리고 이재규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